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더존비즈온인데요. 한국판 유딜의 중심에 서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단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오늘 처음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정말 BM이 탄탄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죠. 회사가 괜찮다,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는데 오늘 제가 봤던 도전 비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처음 오늘 보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영상을 꼼꼼히 들어보시고 영상에서 나온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 응용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질문이나 혹은 제안사항이라든지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등등등등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 또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인데요.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해당 영상의 포스팅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존 비전 20년 반기 보고서 시작해 볼게요. 자, 반기 보고서입니다. 더존 비전이고요. 자, 6월 30일까지니까 날짜 맞죠?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BM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사실 들어는 봤는데 너무 늦게 상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처음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존비전이고요. 무려 7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88년도에 상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기업이었나? 근데 BM은 너무 최신의 BM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BM이라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로 BM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BM이라 하면은 브랜드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신기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 내려가. 진짜 많은 업이 있죠. 엄청 많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도 꽤 있고요. 자, 1988년도 10월 28일 날 상장이 되었고 5개년 계획인데 쭉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유지 첫 현장 행보로 문재인 대통령 도전 비전 강촌 캠퍼스 방문이라 되어 있는데 뭐 회사의 연육인데 이걸 쓸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회사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계속 춘천에 있었나 봐요. 계속 춘천에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988년도에 대동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대동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이제 이 대동이라는 기업에서 탈피해서 ICT 기업으로 도약을 했다고 합니다. 77년부터 이 ICT 업무를 했던 거 아니고요.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오래된 기업인데 옛날부터 이걸 했어? 라고 했는데 결론은 2006년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자를 했더라고요. 그 RCPS 발행을 했는데 6% 정도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선주인데 이게 제가 지금 발행할 주식 총수 1억 주에 지금까지 5,900만 주. 근데 감자를 했나요? 액면 병합을 해서 2,900만 주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지금 180만 주에 사실상 그냥 우선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총수는 사실상 3,100만 주 수준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요 보시면 이게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 상한 우선주인데 보시면 본건은 주식 한 주를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건 무조건 전환된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배당을 좋아하는데요. 배당도
이익이 약간 작년이 유독 잘 나왔던 건가 싶긴 한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떨어졌지만 어쨌든 배당을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 오면 항상 설명드리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항상 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봤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얕은 부분을 봤고요. 한 10% 정도 본 건데 가능하다면 사업의 내용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석까지는 보셔야 제대로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네 가지는 꼭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ERP, CRM, HCM 등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를 성장해서 8,700억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 거의 뭐 반기 몇백억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뭐 엄청 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아니죠. 여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가 전체 20% 차지할 거다. 그럼 여기서 20%약 9천억이라 잡고 1,800억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성장성은 최근에는 클라우드 시장, IoT 시장, 빅데이터, 지능형 소프트웨어 등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성장의 정체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고성장이 가능한 시장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및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시장 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변동의 특성이 뭐가 있었냐?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편이었으나 왜냐하면 우리 뭐 어릴 때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뭐 옛날에 좀 불법을 많이 썼잖아요. 뭐 경기 안 좋으면 뭐 정품 쓸 거 불법 소프트웨어 썼을 거고 막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한 1998년도 뭐 이때 어디 언저리쯤에는.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조금 정품을 쓰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 기반의 확보가 경기 변동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 오히려 훨씬 덜 민감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인식이랄까요?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될 때 이런 ERP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변동에 대한 대안으로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분석할 수 있죠. 이 시기는 어떤 게 잘 팔리고 이럴 때는 어떤 게 안 팔려. 그리고 뭐 이럴 때는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안 좋아. 이런 거 대비하도록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변동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쟁 요소는 엄청 치열하대요.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도전 비즈온은 이러한 경쟁 구도를 극복할 대안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착안해서 이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입 장벽을 쌓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리딩 하겠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회사의 현황이고요. 보시면 주요 산업은 크게 기업 정보화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웨어, 정보 보안, 모바일 솔루션, 전자금융 서비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팩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업 정보화 솔루션의 자체 개발과 마케팅 및 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및 ERP, IFRS, 그룹웨어, 정보 보안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업용 솔루션 개발, 판매, 컨설팅, 구축, 유지 보수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바로 수금 서비스, 유빌링 등 청구, 고지, 결제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개발, 판매 그리고 디클라우드 센터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전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전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그린팩스, 클라우드팩스, 전자팩스 사업,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화 문서 작업장,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등의 서비스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많은데 여기서 핵심이 전 개인적으로 ERP라고 보여집니다. ERP. 중소기업들도 사실 ERP 도입하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ERP가 사실상 도전 비즈원의 핵심 사업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조금 클라우드 쪽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시장 점유율인데요. 당사의 주요 제품인 라이트 ERP 제품은 410만 중소기업 중에서 약 11만 업체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약 1만 2천여 개의 세무회계 사무소에도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ERP 제품은 4만 9천여 개의 중소기업 중 2만여 개의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엄청 시장 많이 먹고 있어 이런 이야기죠. 자, 시장의 특성은 기업 정보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과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컨설팅 등 기업의 업무 로직을 구현하여 공급하는 IT 서비스 사업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정부, 공공시장은 IT 서비스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채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들은 그 자기 회사에 맞는 로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가져가고요. 중소기업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체계 같은 게 잘 안 잡혀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패키지를 사가는 게 회사를 그쪽 쪽으로 받쳐가면 되니까 좋은 장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더 싸겠죠,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자, 늘 체크해보는 신규 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엄청 길죠. 긴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올해는 시장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인 위하고 맞겠죠? 위하고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 등 일부 ERP 모듈만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이용 고객 확대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으나 위하고는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솔루션 등 커뮤니케이션 툴과 워드 프로세스 등의 오피스 툴 및 기존 제공되는 ERP 빅데이터 기반으로 AI가 학습하고 분석 예측하며 경영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차 산업혁명 지원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고객들의 클라우드 채택과 기존 고객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양한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가 부과되면서 기존보다 클라우드 방식의 사용료가 3, 4배가 더 높아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쪽을 하면서 우리 회사 수익성도 매출도 좋아질 거라고 자기네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도전 비즈원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직도 엄청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기획부가 있는 게 눈에 딱 띄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주요 제품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ERP 위하고는 전체 매출의 55.2%,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20.9%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이라서 이 두 부분의 성장이 커지면 여기는 당연히 같이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결론은 그 도전 비전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 변동 추이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측정할 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IT 서비스면 각 기업마다 맡기는 범위도 다를 거고 컨설팅하는 부분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형화된 가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인적 자원이라서 원재료 가격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생산 능력, 생산 설비 이것도 공장이 없으니까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현황은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매출에 관한 부분도 보시면
제품 부분이 주로 뭐 차지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 서비스 커지고 있고, 그리고 기타 용역 부분도 같이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조직이고요. ERP 아예 딱 박혀 있죠. 부산 영남 사업본부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이 TS는 뭘까요? 주주님들은 한번 적어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TS 본부는 뭔지 모르겠고, ERP 영업본부는 ERP 쪽인 것 같고, 부산 영남 사업본부가 따로 있다는 거. 아마 춘천권에서 그 위로는 다 커버하고, 이쪽이 영남, 뭐, 영남이라 하면 뭐, 대구, 경북, 부산까지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부산,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뭐, 울산, 부산, 경남 정도 커버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거 보시면 이 무슨 뜻이냐면 판매 경로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직판이 있고 그리고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판매 방법은 그 영업팀과 그리고 IT 코디 센터 그리고 대리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직판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수주 현황인데 수주는 꽤 남았네요. 수주 한 110억, 115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거 위하구 기반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에 관한 MOU 체결인데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은 쉽게 생각하면 외상입니다. 외상.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들을 설치 운영을 해주고 나면서 뭐 아마 이런 내용이라면 제 생각에 월별 사용료를 받거나 뭐 그렇게 유지가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현금 흐름에 이용해서 예를 들어 현금이 필요할 때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화를 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뭔가 하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럼 얘는 도대체 왜 했을까? 제 생각에 뭐 매출 채권으로 크게 써야 될 돈이 있었거나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는 뭔가 큰 돈 쓸 때가 있었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라 제가 한번 체크를 했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이 연구개발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 보고 넘기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로 넘어왔습니다. 재무제표. 자, 보시면 현금 거의 이거 얼마죠? 이거 254억, 꽤 큰 돈 있네요. 254억 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 105억.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으니까 유동화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 530, 40억이면 이거 사실 큰 돈이죠. 뭔가 어디 투자할 때가 있었다거나 이렇다라면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꽤 크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두 개 합쳐도 거의 한 600억 넘죠? 650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이것도 특이해요. 이게 장기 차입금 2,500억이나 있어요. 이게 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이게 시총이 거의 한 3조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4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제가 봤는데요. 3, 4조 수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3, 4조길래 엄청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이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지금 보니까 3조 4천억이네요. 매출액이. 자, 보시면 매출액이 3조 4천억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이네요. 자, 보시면 매출액이 반기가 1,400억 정도 되고요. 이익은 338억, 반기 순이익은 224억인데 뭐 곱하기 2로 그냥 대강 때리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시총이 3조가 넘어서 이거
정말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거나 뭔가 이 주주님들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주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워낙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율은 뭐 당연히 IT 기업이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요. 판가비는 이제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이런 회사들은 인건비가 메인 사실상 원가죠. 그래서 인건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쭉쭉 볼게요. 자, 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이 부분 매출 채권 보시면 충당금 좀 쌓았더라고요. 충당금이 거의 한 80억 정도 조금 빠질 수 있다고 이미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500억에 80억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금도 대손 충당금이 좀 쌓인 상태이고요. 미수 수익은 거의 뭐 받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많이 충당금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관련해서 연령 분석인데요. 이거 얼마나 쌓여 있는지 만기 도리로 보면 지금 만기 경과하고 3달 이상 된 것만 해도 한 거의 120억 정도, 이런 돈은 사실 거의 떼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랑 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랑 많이 한다고 아까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회수율에는 좀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은 매출 채권이 잘 회수되고 있는지는 꼭 체크해야 되는 유의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자산이 있고요. 뭐 크게 이슈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재고자산이 좀 튀겠는데 이게 상품이 좀 재고자산으로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상품이 저기 소프트웨어 이런 거던데 이게 뭐 판매가 잘 안 됐는지 좀 잡혀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뭐 11억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좀 특이했던 게 이 부분이 특이했어요. 아까 전에 장기 차입금액 2,500억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 부분에서 의혹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토지가, 자, 얘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당반기고 얘가 전반기예요. 보시면 토지에서 거의 2천억 넘게 차이가 나죠. 2,12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그 2,500억으로 제 생각에는 건물 같은 거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건물을 매입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토지 일단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도 보시면 훨씬 커졌죠. 이것만 해도 뭐 한 240억 정도 커졌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 2,500억 정도가 대략 좀 증빙이 되는 것 같아요. 건물도 지금 보시면은 꽤 늘었죠.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엔 그 돈을 토지를 사서 뭐 건물을 지었거나 혹은 아예 건물을 샀거나 뭐 하여튼 건축물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거나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 돈은 땅에 들어갔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아마 땅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돈들은. 자, 쭉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이게 뭐 여기 보시면 투자 부동산이죠. 결론적으로 땅 투자하려고 산 거네요. 네. 땅이랑 건물을 샀다는 거, 이것만 해도 돈이 뭐 거의 한 2,500억 되니까 어느 정도 저는 2,500억 어디에 썼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거 뭐 건물 사는데 썼다라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어디 샀는지가 좀 궁금한데 찾으면 나오겠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쭉쭉. 자, 매입 채무 부분인데요. 매입 채무도 보시면은 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이자성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볼 채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도 보시면 이거 전부 다 비이자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선수 수익은 먼저 돈을 받아 놓은 겁니다. 이런 거는 뭐 괜찮죠. 오히려 아직까지 그 프로젝트가 안 끝나서 선수금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거 뭐 예금해 놓으면 이자도 들어오니까 이런 금액은 좋은 부채라고 보여집니다.
차입금 보면 이자율도 싸고요. 이자율도 싸고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판관비 보면 대략 끝날 것 같아요. 판관비. 네, 판관비입니다. 이거 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사람을 많이 뽑게 되죠. 복리후생비는 보통 채용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납니다. 보통은. 그래서 아, 급여 늘어나면 거의 복리후생비 같이 늘어났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자동차를 안 탔겠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수수료 이거 뭐가 늘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사실 주담한테 연락하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투자자분들 한번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는 좀 더 많이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도전 비전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그 기반 지식이 없이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나 돈을 이용해서 또 제 생각에 뭐 사옥이 없었거나 뭐 그러면 뭐 건물을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또 하나의 그 수익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산 거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진 않는데 이게 그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 단순히 수혜주라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실제로 수혜를 입고 실적으로 나오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만약에 주주님들이 계시면 더 트래킹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투자해보지 않은 분들은 혼자서 저는 지금 반기 보고서만 봤거든요. 보고서만 보시지 말고 뭐 사실 뭐 애널리스트들 뭐 분석 보고서라든지 혹은 또 저기 뭐야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챙겨 보시고 하면은 좀 더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했으니까요. 그 기분 좋게 보셨다면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